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 있고요. 추세 하락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거지, 집주인들도 팔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나 알아. 서울이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도 많고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서울이 집값이 떨어질 리가 뭐가 있어.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지금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런 분들이 파는 겁니다. 근데 팔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이렇게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다. 추세적 하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일 때는 초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은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자, 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물론 중동 전쟁 때문에 잠시 관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슈가 없는 건 아니고요. 5월 9일까지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떨어질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럼 서울 전역은, 다른 지역은 궁금하시죠? 오늘 제대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3주차 통계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의 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하락 전환됐죠. 하락 전환된 게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주 차에 하락 전환된 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와서 하락 전환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고, 3월 3주 차에는 성동구도 마이너스 0.01% 네.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0.01% 가지고 웬 말이야라고 하는데, 강남 3구, 용산구는 0.1%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0.15, 0.16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락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두 달입니다. 대통령께서 1월 20일에 이제 국무회의 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SNS를 막 하셨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도 이제 유예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전만 하더라도 플러스 0.1, 플러스 0.3 이 정도였는데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만 보게 되면 하락했네? 정책의 성공이다. 물론 정책의 1차 성공은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워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책을 보게 되면 원래 계획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감, 원래 5월 9일까지가 일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해주면 일몰인 거예요. 근데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거든. 그냥 관행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2022년에 한 번 연장해주고, 두 번 연장해주고, 세 번 연장해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번에도 연장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유예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유예가 될 뻔했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월 초 상황이 꺾였더라면, 1월 초부터 꺾였더라면 유예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통계를 보게 되면 1월 1일부터도 물론 2025년 12월부터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꺾였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내버려 두게 되면 문제될 것 같아. 특히 이제 설 추석이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설 지나고 더 올라가게 되면 수습하기 힘들겠다. 공급 대책도 솔직히 별로 알맹이가 없잖아요. 129 공급 대책 기억도 안 나시죠? 97 공급 대책은 더 기억이 안 나고, 129도 서울 수도권 6만 호, 서울 3만 2천 호, 용산 국제업무지구, 경마장? 그 정도만, 태릉 CC 정도? 그 정도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사실상 저는 지워졌다. 경마장 되면 좋은 건데 언제 될 줄 어떻게 알고, 열심히 해봐. 될 때 내가 관심 가져줄게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꺾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합니다. 전쟁에서도 피 안 흘리고
승리하는 전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피 흘렸습니까? 어차피 일몰 예정되어 있던 거를 그냥 연장 안 해줄게. 이거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를 180도 틀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작전 성공이다. 다 뒤통수 한 대 맞았죠. 저도 연장할 줄 알았는데 왜 연장할 줄 알았냐면 시간이 5월 9일인데 1월이면은 토지거래가 기간까지 고려해 본다면 1월 22일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언제입니까? 5월 9일에 토제 감안해 보면 4월 중순이라고 본다면 4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잖아요. 야, 이렇게 짧게는 집 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도 2-3달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연장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뒤통수 맞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그 이현철 소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아파트 리사이클 연구소인가 있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사이클 연구소구나. 자기도 대통령이 연장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연장할 거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자마자 바뀌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저는 11호 대책 2025년 11호 대책 때 차라리 우리 연장 안 해줄게 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매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연장 안 해줄게 그러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짧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세 낀 매물들은 또 유예 최대 2년까지 유예해주게 되고 또 잔금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려주게 되고 이런 스텝이 좀 꼬이는 모양새는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꺾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성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다? 한강 벨트. 네. 고가 아파트 한강 벨트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강남 3구, 용산구 당연히 들어가고요. 작년에 상승을 많이 했던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목동에 있는 양천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은 지금 상승 하락 전환되는 곳들도 있고 상승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던 곳을 꺾었다 1차 성공. 요거는 이제 긍정의 면이고 부정의 면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암이 있죠. 그래서 부정을 좀 얘기하자면 물론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고가 아파트가 아닌 지역 15억 정도 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이 아닌 지역 거기는 떨어졌을까? 상승률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0.15 또는 0.2%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현장에 제가 많이 가보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 뉴스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제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언론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틀렸기 때문에. 맞았으면 제가 밝히는데 잠실 엘스 리센츠 랜드마크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데 최고 가격이 36억이었거든요. 근데 1억에도 떨어졌고 30억 5천에도 매물이 있는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의사만 확실히 밝히면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기사 내용에. 네. 진짜야? 진짜? 그러면 내 아는 분 추천해 줘야겠는데? 근데 제가 아는 상식과 틀렸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현장 모니터링 했을 때는 분위기가 36억에서 한 달 전에 갔을 때 2월에 제가 임장 갔을 때는 34억까지 내려왔고 33억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지선이다. 일단 2월 분위기는 그랬고요.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한 일주 전에 전화를 했죠. 일주 전이니까 3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3월 중순에 전화하니까 불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이? 내가 한 달 잠깐 바빠서 다른 일 했는데 그 사이 뭐가 불장이야. 어떻게 됐는데요? 하니까 30억 5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언제 연락 달라 그랬나. 그래서 30억 5천에 거래된 건 초급매.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난 이번에 팔아야 되겠어. 가격 상관없이. 어차피 이 아파트 내가 10억에 사가지고 35억까지 갔는데 30억 5천에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 떼고 나면 내가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팔아도 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팔았습니다. 근데 금방 나갔대요. 하는 순간 그냥 거래 끝. 그러니까 기린마니한테 연락할 틈도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싹 빠졌다.
그러니까 진짜 급한 분들은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역지사지를 좋아하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 중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4월 넘어가면서까지 버틸까요? 꼭 그럼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파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나는 꼭 팔아야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전에 이미 다 던져야 속이 시원해요. 네. 불안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은 초조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 또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약간 위험 회피 성향도 있고 약간 저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쫄리는 대범하지 않아. 네. 저는 요즘 좀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스타일인데 옛날에 저는 약간 좀 소심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향을 가지는 분들은 될 대로 되라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미리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급매는 팔렸다. 진짜 급한 분들은 던졌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36억이었는데 양도세잖아요. 양도세가 네. 뭐예요? 샀던 가격에서 취득 가격에서 판 가격 그 양도 가격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비과세라면 뭐 12억까지 비과세 빼고 계산하는 거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에 따라서 6에서 45% 적용이 되는데 최고 세율은 45%. 근데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가 적용되네. 3주택자면 7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 45% 지방세까지 50%에 82.5%면 30%가 더 붙잖아요. 10억이 남았다라고 하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억이 남은 사람은 6억에서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과세냐 일반 세율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 가이드라인이. 10억 남은 사람은 얼마 정도에 파는 게 유리할까요? 3억이 마지노선입니다. 네. 만약에 36억이잖아요? 그럼 31억이 마지노선인, 아니 31억이 아니지. 33억이 33, 마지노선. 네. 32억 5천이나 수수료까지 하게 되면 33억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33억 이하로는 잘 안 내려와. 네. 근데 20억 남은 사람은 6, 7억이기 때문에 30억까지 내려도 되는 거예요. 초급매로 던진 사람은 20억 이상 남은 사람이라는 합리적인 그 우리 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딱 요까지.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요. 집값이 하락할 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러다가 더 떨어지나?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 있고요. 추세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하락이다? 전자죠. 일시적 하락에 가깝죠. 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거지. 집주인들도 팔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나 알아. 서울이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도 많고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서울이 집값이 떨어질 리가 뭐가 있어. 단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지금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리고 내 나이가 문재인 정부 때는 내가 40대 50대 경제활동을 했는데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지금 퇴직하고 국민연금 받고 모아둔 돈 연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세채 가지고 몇 천만 원 매년 내는 건 내가 생각해도 바보짓 같아. 한 채 팔아가지고 애들 결혼할 때도 좀 보태주고 차도 요즘 자율주행 좋은데 고급차 하나 사가지고 아니 그래도 움직일 때 좋은 거 타고 골프도 쳐야지. 나이 80대 가지고 좋은 차 타면 뭐 하냐고. 운전도 못 하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 분들이 파는 겁니다. 근데 팔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가격은 이렇게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후자 추세적 하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잖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일 때는 초급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이 안 삽니다. 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왜?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 2022년 미국이 긴축할 때 금리 올릴 때 야 금리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렸는데 야 이게 10%까지 올라가나?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추세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럼 매수자도 안 사잖아요. 집주인도 모르잖아. 매수자도 미래를 모르고 서로 모르니까 매수자는 발을 완전히 빼버리고 집주인은 모르니까 야 30억 5천에도 안 팔리네? 그럼 29억? 28억?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추세 하락이고 또 추세 하락은 어디? 외곽부터 먼저 빠집니다. 네. 강남은 핵심 지역이고 뭐 인천, 서쪽, 북쪽, 남쪽, 안성, 뭐 인천, 의정부, 포천, 양주 이런 데가 먼저 빠져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심이 먼저 빠지고 있죠. 중심이 먼저 빠지라는 건 추세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일시적 하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자면 양도세 감안해 보게 되면 10% 정도 조정된 매물이 현재의 한계야. 기다렸다가 4월 중순까지 마지막까지 가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왜? 매수자도 4월 중순까지 기다려 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나오면 하고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늦게 들어가가지고 큰 재미는 못 봤는데 더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차피 전쟁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번 왕창 망가지면 나 그때 한번 왕창 들어갈래? 지금은 왕창 들어가기 싫어라는 마음. 이런 마음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4월 중순까지 매수자가 기다린다는 얘기는 초급매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그 얘기는 반대로 집주인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는 사람인데, 만에 하나 팔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버티다가 던지는 사람이 간혹 나올 수는 있죠. 그 간혹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나요? 일단 부동산한테 대기를 잘 걸어놔야 되고요.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준비돼 있다. 계약금은 언제든지 준비돼 있고 총알이 준비돼 있고 바로 할 자신이 있으니까 초급매 나오면 제일 일바따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 그리고 수수료? 예를 들어서 잠시 엘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니까 왜 거기만 얘기하냐고 하지 마시고 질문지에 또 이게 있었어요. 엘스가 있었어 하는 얘기예요. 33억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죠. 30억 5천 초급매 거래가 되고 33억까지 왔는데 32억 물건 나오면 예를 들면 수수료 내가 50% 더 줄게요. 31억 내려오게 되면 내가 좀 거기서 더 줄게. 그러면 부동산에서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겠습니까? 인센티브 걸어놓는데. 그렇죠. 세상은 다 이거잖아요.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거세요. 부동산. 그럼 제일 먼저 연락 옵니다. 30억 5천짜리 만약에 그런 초급매, 그게 1억이 저렴할지 2억이 저렴할지는 몰라요. 그런 거 나오면 내가 수수료 줄 테니까 2배 줄 테니까 2배 줘도 남지 않을까요? 남을 수 있겠는데요. 2배 주면 안 남나? 그럼 남잖아. 이 잘 협상만 30억이면 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0.9니까 0.9면 2,700이잖아요. 2,700 줘도 1억 2억 더 저렴한 거 잡으면 유리한 거니까. 32억 나오면 50%, 31억 나오면 수수료 100% 더 줄게 라고 딱 던지면 막 눈을 부르키고 할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하염없이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주거 선호지죠. 그 한강벨트 위주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15억 선 정도 되는 좀 외곽 그쪽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180도 다릅니다. 네. 제가 임장 많이 다녔거든요. 요즘 중동 전쟁이 터져가지고 방송국에서 많이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으면 임장을 많이 갑니다. 왜?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로 활동하지만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저를 월등히 뛰어넘는 우수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저는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와, 분위기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자,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고가 벨트 지역들, 한강 벨트 2024년, 2025년에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이제 실거래 가격이 나오잖아요. 국토부나 아시를 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이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호가가 낮아요. 왜? 양도세를 피해야 돼서 금매로 파니까.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늦게 적용되니까 35억인데 호가는 33억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차이가.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 고가가 아닌 지역에 가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높아. 호가가 완전 180도 다르다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뉴스를 보잖아요. 강남 집값 떨어진대. 야, 성정기 유튜브 봐도 아까 떨어진다며.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현장 부동산에 가요. 강서구 가양 6단지에 가니까 10억 5천이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25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억 5천이 실거래 가격이 아마 그 당시로 떴었는데 매수자들은 10억을 원하고요. 네. 집주인들은 11억을 부릅니다. 거래는 잘 안 되지.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집주인은 강남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실거래 가격이 10억 5천이면 9억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잖아. 여기는 집주인이 11억을 부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가요? 왜 다르냐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15억 아래 아파트에서 올라본 분들 얼마 올랐겠습니까?
7억에 사서 10억이 됐어. 3억인데 일반 세율로 파나 양도세로 파나 한 5천만 원 1억 차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런데 2억으로 저렴하게 팔면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금매로 파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렇네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보유세 부담도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분들은 보유세 올해 공시가격만 해도 좀 많이 올랐네. 집가 공시가격이 35% 정도 오르니까 보유세는 한 55%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 부담스러워. 내년에 또 더 오를 것 같아. 정부가 뭘 할 것 같아. 공정시장 가입비율. 15억 아래 구간은요. 세무사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쩌라고. 우리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아까 10억 5천은 종부세 대상도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은 될까 말까 뭐 합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본들 우리 뭐 70만 원 내던 거 75만 원 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 금매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하나도 아쉽지 않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다. 왜? 고가 아파트 시장이 이제 앞서서 집주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조정될 때가 된 거예요. 미래 상승의 적은 누구다? 과거의 상승이에요. 과거에 상승이 많이 했던 지역들은 미래 상승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강남은 또 올라가죠. 10년 후에 또 올라가 있겠죠. 당연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2024년 5년 그렇게 올랐는데 25억이 35억 갔는데 그 속도로 매물 잠김이 생기면 또 50억 간다고?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역들 15억 구간은 야 우리 2024년 5년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 2021년 전고점을 아직 회복도 못한 단지들도 꽤 있거든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과거의 상승도 없는데 무슨 미래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 저평가야 라는 구조적인 문제. 그럼 그러면 매도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없다. 시장을 보게 되면 저평가다. 상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거든요. 가구수 분화.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한 4만 쌍 정도 나옵니다. 1년에. 어디 가야 돼요? 부모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큰일 납니다. 제 후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부모님 두 분 사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살자 했다가 반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밤마다 그냥 달달달달 볶여가지고 애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요. 그냥 같이 살자 그랬다가 밤마다 너무 힘들어요. 결국 독립했거든요. 진작에 독립했으면 정신 건강에 좋았지. 그럼 독립하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은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전세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월세도 매물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신혼부부들이 돈이 얼마 정도 있냐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보통 결혼을 요즘 35세에서 40세 정도가 좀 많이 하잖아요. 물론 또 빨리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20대 후반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는 분들. 부모님이 전세금 마련해 줄게. 집 사줄게 하면 20대들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돈을 모아야 되니까 35세, 40세 때 많이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당 한 2억, 3억 정도는 모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두 분이 합치는 거면 한 5억, 6억 생각하면 5억 되네요. 정도는 4, 5억 정도는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한 분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더 되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은 직장, 대기업이나 또는 뭐 중견기업 괜찮은데 5년 이상 일하면 한 1억 정도 모으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4, 5억 되죠? 부모님한테 뭐 한 5천만 원, 1억 정도는 지원 받을 수도 있고 하면 5억 정도는 돼요. 생애 최초가 7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5억 있는 분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무난하죠. 왜냐하면 너무 70%까지 맥스로 채우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자도 되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대가 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수요가 계속 밀려와. 집 살려고 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매물도 없고 전세도 대출 안 나오고 더 좋은 집 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강서구, 은평구 뭐 또 수도권에서 본다면 하남, 구리, 용인수지, 분당 과천은 너무 비싸니까 수원, 동탄 이런 데는 지금 뭐
안양 마냥 동안구 이런 데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도 물론 동탄은 규제 지역 아니고 네. 저는 용인 수지가 좀 의아했는데 묶였거든요. 토호제로 묶이고 규제 지역 묶였는데도 여전히 상승률이 0.4%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동탄에 가봤거든요. 동탄에 가보니까 역사권 주변이 사장님 어때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아우 불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게 강남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아니 뭐 하면 불장이래. 그래서 왜 불장이었어라고 하니까 1월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막 발언을 할 때 동탄은 불장이었대요. 왜? 야 서울은 답이 없다. 여기라도 사자 해서 역세권 주변에 전용 84 같은 경우에 뭐 12억 몇천 하던 게 13억 몇천, 14억까지 올라갔고요. 전용 59 같은 경우도 전용 59가 12억까지 갔더라고. 12억대.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역세권 단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수요도 풍부하다. 집값은 저평가되어 있다. 집주인들은 급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강세죠. 그러니까 고민이다. 왜? 우리 뉴스에는 지금 강남 고가 아파트만 나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어쩌라고? 살 수 있냐고? 뉴스 보니까 20억 떨어진 데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얼른 봤거든요. 어디야? 압구정이다만. 90억이 70억 됐대요. 90억이나 70억이나 그냥 그림의 떡 아닐까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같은 거지. 그 뭐 어떡할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실제로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 통계가 떨어졌다. 통계는 평균이니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상승률이 떨어지고 하락 전환되면서 전체 통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반평균에 전교 1등하는 애가 잘한다고 내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는 똑같은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매물도 없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가 아파트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되고 또 금매에 나오는 거는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신혼부부들이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금매 나온다는데 지금 사야 될 때인가요? 금매 안 나와요. 금매가 나와야 사지. 금매 안 사야 돼요? 아니에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금매는 아예 없고 사실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사세요. 안 떨어진다고요. 이들 지역들은.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매물이 이제 매매 물건도 그렇지만 전세 매물도 좀 씨가 말랐다라는 소식이 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전세빨 상승이 하반기에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전세 발 상승까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세 상승은 기정사실? 근데 이걸 전세 상승이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전세에 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뭐 정부가 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게 나는 또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씨가 말랐네. 와 이게 아파트 조사하다 보면 보통 네이버 매물은 약간 허위 매물 같은 게 있거든요. 부동산들이 올리는데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야.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와 이런 현상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전세 매물 제로 아니면 1, 2, 1에 와 이건 무슨 일이지? 전세 매물이 왜 없어진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임장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원벨리도 가보고 잠실도 가보고 헬리오시티도 가고 구리도 가고 동탄도 가고 강서구도 가고 목동도 가고 다 가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값은 달라요. 동네마다 다 틀려요. 분위기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공통점은 없어요. 전세 매물.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왜 한두 개가 아니냐면 첫 번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입주 물량이 왕창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매물 기존에 있는 매물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살던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나가려고 했더니 매물이 없다네. 어떻게 해요? 연장해야죠. 주인한테 전화하죠. 제가 잠시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올려줄 테니까 좀 연장 좀 시켜줘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최근에 또 발생하는 현상들이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고 올려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올려주고 다음번에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아예 난 그냥 안 할게. 안 하고 올려줄 테니까 기간을 4년으로 하자. 주거가 불안하니까 집은 못 사겠고 연장하고 올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번에 올려주고 4년 보장해줘. 대신 네가 원하는 대로 올려줄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금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눌러앉았습니다. 또 눌러앉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부가 또 규제를 해네. 무슨 규제? 전세 대출의 규제예요. 네. 그냥 대출도 안 나오고요. 잘 안 나오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는데,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저렴하게 박인 세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축에 살던 분들이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면 저렴한 전세로 점핑해서 새 아파트인데 더 저렴해.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던 집 계속 살아야지. 얼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금 올려주고. 저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겼죠. 토지거래가구역도 묶였네. 전세 끼고는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팔려면 세입자 만기되면 내보내야죠. 내보내고 네. 본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아니, 총량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들어가면 집주인이 있는 집은 또 나올 거잖아요. 총량은 그런데 질이 틀려지죠. 토지거래가구역에 묶인 지역들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입니다. 그냥 딱 봐도 좋은 데예요. 좋은 데는 집주인들이 이제 만기되면 어떻게든 들어온다니까요. 세입자는 나와야 돼요. 근데 매물이 없네.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밀려든지. 그래서 이게 주거 전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앞서서 말했듯이 신혼부부들은 또 어떻게 돼? 4만 쌍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밀리죠. 또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네. 15억 아래는 6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 나오다 보니까 기다려볼까? 중도 전쟁도 있는데.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가 되는 거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전세 소멸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위기죠?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가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든 신경도 안 쓰는데, 내 자식이 있잖아. 그렇죠. 제 자식이, 제 딸이 20대란 말이에요. 애들이 성장하면은 집 못 사지. 우리 애가 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아빠가 안 사주면. 저는 제가 다 쓰고 죽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애 생각하면 전세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월세로 갈 것 같아. 근데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 가격 내다 보면 진짜 돈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문제. 월세도 요즘 매물이 같이 주네. 월세라도 매물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월세도 매물이 줄어요. 그 얘기는 월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더 올라간다. 전세 소멸.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뭔가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대책이 없고, 대책이 있으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전세는 소멸이 되고 이제 월세는 화되는데 정부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 가보면 특별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고위급 회의 한번 가가지고 그 질문에서 맞아요. 아니,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서민 주거 안정이 상당히 위험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러고 끝나더라고. 아, 그냥 대답을 안 하기 싫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분을 또 붙잡고 꼭 전세 대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니까 시고 웃고 가더라고. 어떡하라는 거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뭐 해준다? 월세로 가게 되면 세액공제 좀 해주고, 뭐 바우처 같은 거 좀 주고.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인 것 같은데, 세액공제로 월세화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싱가포르 모델, 뉴욕 모델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월세가 사악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보유세를 올리고 뭐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월세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이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정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위험의 관리 방법은요,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보유하는 게 뭐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돈으로 내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되잖아요.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회피해요? 팔거나 자녀나 부인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의 관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올려, 너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원래 그게 경제학에 나와요. 집주인이 바보 아닌 이상. 제 주변에 10년 동안 안 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임대료, 전세금. 네.
아니 세입자도 힘든데 그 내가 뭐하러 올려. 임대사업자 해서 5%는 올릴 수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올려요. 그래서 5%라도 올리자. 세입자가 올려준대. 안 받는데요. 아, 그거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거 그거 뭐 조금 받아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내가 그 돈 갖고 뭐 투자할 거야, 뭐 할 거야. 안 해. 이런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니까 네. 올려야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안 착하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 이상한 현상을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이제 논리는 그거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값도 떨어지니까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진짜 그렇게 뚝 떨어질까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남 집값이 좀 꺾인 거는 바람직한데 저는 이 상태가 한 3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집값이 뭐 반토막이 난다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월세 문제는 좀 앞으로도 힘들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또 7월 세법 개정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5월 9일까지는 알겠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이 5월 9일 전에 다시 뭔가 움직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월 9일 전에는 지금처럼 한강벨트 지역들은 합리적인 선택 한 10% 정도 또는 초저금에는 좀 팔렸습니다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사야 되는 분들은 이 정도에 만족하시고 사셔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나는 초금매만 사고 싶어라고 한다면 예약을 좀 걸어놓고 수수료 좀 더 준다라고 딜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5월 9일 이후잖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폭등한다. 문재인 정부 때를 보니까. 왜 폭등하냐. 일단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이죠. 최고 세율이 5월 9일이 지나면 규제 지역에 한마디로 뭐 서울이라고 봅시다. 3주택 이상이 되면 최고 세율이 82.5%. 10억이 남았는데요. 8억 세금 내고 2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우리 카프카님 같으면 2억이 통장 들어왔는데 그 선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출이자도 냈잖아요. 그렇죠. 종부세도 내가 냈잖아요. 네. 종부세는 필요경비에 반영도 안 해줍니다. 계산기 때려보니까 2억이 남기는 남았는데 대출이자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보유해야 되니까 대출이자가 1억 넘게 나온 것 같고 그건 또 내가 냈는 이자니까 그렇다 치고 종부세도 내가 한 8천만 원 낸 것 같은데 난 도대체 뭘 했을까? 뭔 짓을 한겨? 그럼 어떤 선택? 안 팔죠. 그냥 보유세 내는 게 낫지. 뭐 어째 되겠지 뭐. 아 몰라. 82.5%는 한마디로 아 몰라 이런 세금입니다. 어쩌라고. 이건 아니잖아. 카프카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맞잖아요. 네. 모든 건 5대5인데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8을 가져가냐. 그래도 5 정도로 만족해. 45%는 내가 이해를 해줄게. 우리가 그래도 불로소득의 개념도 있고 보유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 기반 인프라도 이용하게 되고 이 돈을 받아서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로도 사용하고 사회 기반 시설도 하고 뭐 하니까 50% 내는 거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80%는 선 넘었어. 매물이 잠겨요. 안 팔죠? 입주 물량 부족한데 매물이 안 나와요? 공급 절벽이에요. 근데 유동성은 많아.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네. 중동 전쟁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어쩔겨? 폭등한다. 라고 주장이 있는데 일정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폭락할 거야. 왜? 보유세도 올리잖아. 양도세 이렇게 때리는데 보유세까지 올리면 집주인이 어떻게 버텨. 던지든지 내리든지 뭐 문제 생기지 않겠어? 매우 강하게 특히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폭락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양극단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좀 더 합리적인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다. 하반기. 보합인가요? 보합이라는 것도 딱 0%가 보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폭등도 폭락도 아닌 약간 물론도로 따지면 약간 미지근한 수준?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은 대출 규제가 25억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고가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중저가 아파트는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고가 아파트는 지금 금매가 나왔는데 5월 9일 지나면 이제 금매는 없어집니다. 팔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금매 사라지면서 호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사줘야 되잖아요. 아니 3월 4월에 10% 15% 떨어진 금매 맛을 봤는데 갑자기 33억에서 30억 5천 놓치고 33억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5월 9일 지나고 다시 35억 6억 됐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 않죠. 안 사고 싶어. 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상했어. 삐졌어. 근데 깎아줄 때 이럴 바에는 깎아줄 때 사지 내가. 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마음이 상하고요. 구매 욕구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살까? 대출이 20억 넘어가면 2억 나오니까 막상 계산 때려보면 사악합니다. 작은 계획에서 그러니까 층이 두텁지가 않고요. 그럼 부모님 돈을 받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자기 자본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거는 막혔죠. 네. 물론 5월 9일 전에는 뭐 최대 2년까지 어떻게 뭐 될 수는 있는데 만만하진 않지만 될 수는 있습니다만 5월 9일 지나면 전세 끼고 못 사죠. 대출 25억 나오죠. 네. 부모님 돈을 받아서 사는 분들 또는 자기 사업 자금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무슨 위험이 있냐면 또 세무조사 위험이 있어요. 지금 국세청이 뭐 자금 출처 같은 건 뭐 장난 아닙니다. 엄청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팁을 말씀드리면 계약하기 전에 고가 아파트 살 때는 반드시 세무사님들 찾아가셔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자금 출처 그 제출할 때부터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무사님들 바빠 죽습니다. 최대 수혜자입니다. 최대 수혜자. 자, 이렇게 되면 자금 능력적으로 보게 된다면 구매하기 만만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만만하지 않고 또 달라진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이럴 때 제가 40대였거든요. 40대 중반 정도, 중반 후반 그 사이 걸렸었는데 그때는 그냥 계속 일하면 되지라는 나름대로의 뭐 그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할까 이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위험 부담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또 중동 전쟁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동 전쟁 진짜 뭐 뉴스 볼 때마다 다르더만. 네,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죠. 트럼프 지도 알까? 그것도 모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또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자들이 호가가 올랐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금매가 사라진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그렇다고 폭락 가능성도 없다. 집주인 또 내릴 이유가 없어요. 내려서 팔 것 같으면 5월 9일 전에 내렸지. 보유세 얘기했잖아요. 세법 개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간 건 올해 12월 고지서 나오는데 작년 2025년 집값 많이 올랐던 곳들이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인정. 내년은 어떻게 될까?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일단 집값은 올해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에 하락 요인이 있어요. 하락 요인이 있는데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현실화율을 건드려서 인위적으로 더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부가 쉽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해서 할인율이 있거든요. 그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12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들은 9억을 빼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60에서 100% 할인을 적용해 주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올려서 95까지 갔다가 100으로 가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60으로 내려왔고 요거를 80으로 올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리면 세금이 부담이 늘어나죠. 그럼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다음 세율을 건드리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왜? 여당이. 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요. 11월, 12월에 국회에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고지서는 2027년 12월에 나옵니다.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보유세 잘못 건드렸다가요. 세율 잘못 건드렸으면
고가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는데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그 20억, 30억 구간 있잖아요.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지역들이 여당 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100% 여당은 아니에요. 그 광주처럼 90 몇 % 나오진 않아요. 네.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냥 여당이 조금 강하다는 건데 집주인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반반이잖아요. 고지서 받아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거는 2년보다 무서운 건 돈입니다. 이런 젠장 고지서 받아 이런 안 찍거나 네. 이번에는 여기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구로든 국회의원들은 보유세 인상 반대합니다. 속으로 반대할 겁니다. 올리더라도 야 초고가만 올리자 50억.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강남은 그냥 버려도 되잖아 우리 여당 측면에서. 네. 그래서 세율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사이가 아주 매끄럽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올해 집값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긴 할 겁니다. 2027년도. 그래서 올해는 작년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고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올라서 보유세 부담은 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미친 듯이 힘들도록 그렇게 올릴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리더라도 초고가에 대해서만 좀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잘 없었어요.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뭘 당했어요? 2022년 대선에 80만 표 차이로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서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분석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보유세 잘못 올리면 되치기 당하는구나. 조세장의 역습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선을 넓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안 찍어주는 초고가에 대해서는 또 명분도 있잖아.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막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또 부동산이 특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는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제가 30년 동안 집값 상승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항목에 대해서 부동산 서울 아파트 평균은 30년 동안 13배 정도야 올랐고 압구정 아파트는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한 것까지 고려하면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제일 안 오는 게 신라면 신라면이 2.7배밖에 안 올라서 좀 더 올라도 될 것 같은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왜 부동산은 많이 올라가라고 생각하냐면 10%만 올라가도 50억짜리가 10% 올라가면 5억이에요. 지방에 1억짜리가 10% 올라가면 1,000만 원입니다. 뉴스 나오지도 않습니다.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에 좀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 같다. 근데 정부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 중요한 말씀 이제 결론을 좀 지으면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비정상적인 급등을 한다?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규제를 매우 강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당도 반대하지 못해요. 그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올리고 세율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집값이 그냥 보합 정도야. 크게 뭐 미지근해.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80%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집값이 안 오르는데 80 올린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도 있고 80까지만 올릴 수도 있고요. 세율은 절대 못 올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을 또 함부로 못 할 겁니다. 현실화율을 건드리면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많이 못 올릴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달려 있다. 시장이 과열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미지근하다면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나 현실화율을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제 시장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란과 이 미국 전쟁이라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있죠. 네. 또 이게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모든 포커싱이 전쟁 언제 끝나? 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김광석 교수님 또 만나서 또 다른 손석구 평론가도 만나고 항상 답도 없는 얘기인데 내가 그걸 왜 묻는지 나도 참 전쟁 언제 끝나요? 트럼프도 모르는 걸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
그걸 멋쩍게 웃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쟁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진짜 걱정은 뭐다? 끝나고 나서 세 개죠. 세 개 요소. 환율, 금리, 유가가 전쟁이 끝난다고 원상 회복이 빨리 될까? 시간이 좀 걸릴 거 최소 다들, 6개월 네. 보고 있습니다. 최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게 망가져. 카타르가 지금 뭐 LNG 수입 안 되고 어제 와이프 그러더만 종량제 봉투 빨리 구해야 된다. 네, 지금 난리죠. 그것도 불안 심리 같기도 한데 뭐그 타프탄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됐든지 이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6개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물가. 물가 어떡할 거야?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또 정부에서 돈 또 풀잖아요. 지금 또 이제 뭐 전쟁 극복 뭐 25만 원인가 25만 원 주나? 아무튼 추경한다라고 하는데 25만 원 받으면 또 소고기 사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또 돈을 풉니다. 지금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한국은행에 가보면 현판에 글자가 있는데 물가 안정. 네. 물가가 1번이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고려하는 거. 두 번째가 성장, 경제 성장하는 거. 세 번째가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집값. 네 번째가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는데 성장보다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건 뭐냐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어떻게? 물가 올라가면 금리를 좀 올려야죠. 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린다.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성장이 폭망하지 않는 한. 근데 지금이 성장이 폭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경기도 좋고 주식 시장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분위기면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미국은 두 가지를 봅니다. 물가와 성장을 봅니다. 여기에 이제 뭐 고용 지표도 보고 이런 것도 보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도 고려하고 집값 고려하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지. 우리가 말하는 집값은 강남 집값입니다. 왜? 그게 자꾸 타깃이 되고 정치하는 분들도 정책하시는 분들도 모든 관심은 강남 집값이에요. 강남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리냐가 집값 잡았냐 안 잡았냐의 관건이지 의정부 집값 잡은 거 가지고 성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집값도 봐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올해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인상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 있죠.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 근데 물가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주유소 뭐 가격 상한제 해가지고 못 느껴서 그렇지 장난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이제 청구서 날아옵니다. 정유업계도 이중과 한시적으로 이게 제도의 법에 의해서 눌려 있는 거지 팍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난리가 났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또 미국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한국은행장이 바뀌거든요. 그분이 매파입니다. 매파. 금리 돈은 긴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 또 바뀌잖아요. 연준 의장 파월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미국도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의 여파가 결국에는 저는 물가로 갈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물가였거든요. 우리 2022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 미국이 긴축한다고? QT 한다고? 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얼마나 올라? 우리 미국 스타일 알잖아요. 미국 스타일이 뭐예요? 한국은행은 0.25. 미국은 이거는 올릴 때 되니까 보통 우리가 0.25%포인트 올리는 25bp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앨런 그린스펀이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1%씩 올렸다 내렸다 했다고 해요. 이게 너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린스펀이 0.25씩 베이비 스텝을 해가지고 굉장히 현명한 분이죠. 새로운 걸 창조하신 분인데 이제 0.25가 일반화 됐는데 2022년 보니까 파월이 그냥 올리니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나중에는 울트라 빅 스텝이라든가 울트라맨 옛날 제가 재밌게 봤는데 또 그렇게 되나? 두렵죠. 무섭죠.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도 빵 영향 엄청 받을 거고요. 부동산은 괜찮을까요? 이런 영향은 부동산도 영향 받습니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AI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버블이 꺼졌다.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죠. 빵. 근데 부동산 시장은 AI 버블 꺼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그러면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올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 주식 부동산 동반 빵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하게 예의주시하는 변수고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수는 반드시 좀 우리 염려해 둡시다.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환율, 금리, 유가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은행 또 미국의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상승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집값이 왜 떨어져? 서울은 수요도 과잉, 공급도 부족인데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상승 요인이고 우상향의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변수가 상황이 틀려지게 되면 장기 요인보다는 단기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략을 다시 짜야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 30% 정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부동산은 기회고요. 주식은 30%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한번 들어가야겠다. 주식. 집은 주식이요? 있으니까 네네. 집을 또 사면 다주택이 되는 건데 저는 네. 다주택 반대하니까 그때 주식을 좀 강하게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변수가 요인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대표님만의 또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일단 전쟁 변수는 빼자고요. 일단 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빼고 본다면 저는 그냥 보합복입니다. 보합. 고가 아파트 시장은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 규제가 부담스럽고 하반기 급매 맛을 본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보유세 인상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위축이 될 것이고요. 집주인들은 양도세 82.5% 내고는 못 팔아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거래는 절벽. 거래 절벽입니다. 그럼 중개사들은 싫어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은 딴 세상. 정부도 관심이 없고요. 15억 아래 구간은 매수자들은 신혼부부들 가구수 분화 계속 생기고 있고 집주인들은 사기 팔 이유도 없고 아니 우리 이제 뭐 8억 하다가 10억 했는데 여기서 뭘 더 내려 뭐 전쟁 어쩌라고 이런 지역들은 전쟁의 영향도 떨어져도 1, 2억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는 고가 아파트는 전쟁 변수에 따라서 출렁출렁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거래 절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가 너무 좋은 건 아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한강벨트 많이 올랐는데요. 2024년 5년 오르기 전에도 부담스러웠어요. 어차피 못 사는 지역이고 부담스러운 지역인데 또 이게 우리 구독자들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뭐 현금이 넉넉하다. 근데 강남 아파트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난 강남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앞으로 10년, 20년 후도. 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돈에 맞춰서 강남 아파트 샀으면 물론 단기간에 큰 재미는 저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전쟁 변수도 있고 미래의 상승의 적은 과거의 상승이기 때문에 2024년 5년의 상승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조정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떨어지면은 조정의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고요. 오히려 안 떨어지고 버티면 뭐 2, 3년 보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장의 이제 기능인데 항상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좀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뭐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내가 집에 한 채 있는데 하나 더 사?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출이 다세대나 상가주택도 대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근생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면 그러면 경매나 금매 요즘 꼬마 빌딩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꼬마 빌딩도 강남이나 용산 쪽에 좋은 물건들 금매대로 나오거나 경매로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대출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정부도 근생 빌딩을 규제할 마음은 없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다각화 문을 좀 돌리는 전략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중산층 정도 네. 분들은 저는 2024년, 2025년 많이 올랐던 지역은 배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안 올랐는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돈이 1억도 아쉽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올라가는 지역도 물론 완전히 안 오른 지역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0억 이상 있어. 네. 10억 이상은 있어. 대출 좀 받아서 뭐 15억이든 15억이 좀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고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사시려는 분들은 저는 서울 내에서 핵심 지역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강서구가 한강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와, 신기하게 강동구는 그래도 강남 4구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강서구는 진짜 강서구 옆에 양천구 있잖아요. 양천구도 있고 옆으로 가면 동작구 있고 반포인데 지나치게 저평가가 아닌가. 지하철 9호선도 있고 물론 뭐 거리는 있습니다만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에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다. 근데 가격이 뭐 금매는 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곡도 계속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금매를 찾지 말고 사서 10년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강서구 쪽에 보면 구축 아파트들은 뭐 가양 2단지, 6단지 이런 데 보면은 25평이 뭐 10억 조금 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아, 그 오래된 아파트가 그 돈 주고 사야 되라고 하지만 과거 시세는 의미가 없고 야, 몇 년 전에 7억 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물론 뭐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강변이라는 강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마곡으로 가셔도 되고 얼마 전에 방화 6구역 재개발한 이름이 뭐더라? 레미안 엘 라비네? 네. 이름도 분양, 어려워. 네. 엘 라비네. 전용 8사가 18억 5천 정도 나왔거든요. 분양가가. 와, 근데 경쟁률 높게 나왔더라고. 네. 강서구 끝자락인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17억은 신축 아파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요즘 만약에 알라딘 마술 램프가 생겨가지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뻥 되면 요즘 추가 분담금을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억 얘기했는데 이제 7억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요? 10억, 11억에 사서 만약에 7억을 더 주고 18억이 되면 엘라비네가 좋겠습니까? 한강변에 재건축되는 게 좋겠습니까? 한강변이 좋죠. 한강 뷰 나오면 20억 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물론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으로 잘 사셔도 되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서구 좋게 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평구 있잖아요. 은평구도 지역이 좀 넓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은평구에서 신축 아파트는 15억, 17억이에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 신축이 아닌 분들은 은평구에서 찾아보면 10억대, 10억 이하로도 전용 8사를 찾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꽤 있어요. 그 DMC역 위에 가면 청구 우방 아파트들도 있고 응암 쪽에 가도 역세권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응암 푸르지오나 센트레빌 같은 것도 있고 연신내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GTX-A도 연결이 됐잖아요. 연신내역에 3호선, 6호선 GTX 불광역하고 중간에 있는데 거기 힐스테이트 있고 그 옆에 보면 미성 아파트 있거든요.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우리 가성비로 그래도 거기 옛날에 매덕했나 제발 옛날에 매건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무슨 소리?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고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옛날에 내가 어디 삼성 부장이었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이제 잊자. 하지만 과거의 상승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은평구, 강서구 괜찮은 것 같고요. 돈이 더 부족해. 10억 이하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동항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항에 가게 되면 아직도 뭐 7억대, 6억대 뭐 면적을 줄이게 되면 더 작은 물건들도 있으니까 돈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노동항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금강구도 있고 있습니다만 중랑구도 괜찮은데 중랑구는 이상하게 노도강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가지고 중랑구는 제가 임장을 좀 다녀온 다음에 다음 방송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남북권이 먼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성남, 남북권은 이게 포도줄기처럼 경부 라인을 타고 가요. 하남, 구리, 뭐 성남도 이제 뭐 판교 분당은 빼고 과천 이거는 이제 한강벨트하고 같은 급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성남 구시까지 재개발하고 성남 수진 2구역이 요즘 제일 많이 거래된 구역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이 좀 만만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 더 내려오게 되면 뭐 용인 수지도 굉장히 강세고 광교도 많이 올랐고
동탄은 규제 지역이 빠지면서 또 많이 올랐고 안양 동안구도 규제 지역에 묶였음에도 올랐고 평촌 신도시도 좀 많이 올랐고 올랐는데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자금 맞추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나는 진짜 돈이 부족해. 1억 5천밖에 없어. 그러면 노원구 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근데 나는 전세 다니기는 싫어. 근데 꼭 서울 고집하지도 않아. 라고 한다면 안산에 가면은 신안산선이 다니거든요. 신안산선 지금 원래 2027년 계획이었는데 계획처럼 될지 좀 뭐 약간 미뤄질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신안산선 라인을 보게 되면 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여러 개 있는데 뭐 성포 여기 있어요. 성포 주공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있어요. 동네가 안산이라는 것밖에 없어. 근데 거기 지하철역이 생긴다? 가격이 3억 몇천이에요. 전용 59가. 용적률 150%. 용적률도 낮잖아. 네. 그럼 나중에 재건축 추진할 수도 네. 있고. 재건축 언제 되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용적률 낮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아파트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 전세 끼고 사도 돼요. 네. 이건 합법이니까 우리가 합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난 1억 5천 있으면 전세 끼고 사도 되고 입주하면 신안산선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30분 안 걸리잖아요. 좋지 않아요? 여의도에 월세 사느니 나는 이거 사서 살겠다. 진짜. 근데 청약 조건이 좋아. 그러면 공공분야 청약 기다리셔야 되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자고요. 정부가 집값 잡아주겠지. 반값이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거 기다리면은요. 그렇게 되더라도 또 무서워서 못 사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말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은 솔직히 서울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그 확률 몇 %?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감당이 안 될 걸요. 네.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에 베팅하지 말고 현실적인 베팅을 좀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에서도 신축 아파트 뭐 금단이나 청락에 가봐도 10억 이하 신축 아파트들 많잖아요. 금단 또 지하철역 주변에 7억 몇천짜리 아파트 푸르지오 더베뉴도 7억 3천인가 7억 4천 실거래 찍혀 있던데 좋더만 가보니까 그런 거 지하철역 이용도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좋으니까 전세 끼고 사도 되고 실구조하면 요즘 7억으로 신축 아파트 서울에 전세도 못 구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꼭 고집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나는 꼭 서울에 사고 싶어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이게 베팅의 문제인데 또 빌라 같은 거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 만한 곳들 뭐 빌라 같은 거 사면은 3,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을 고집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좀 사주더라고. 부모님들의 능력은 되는데 강남 아파트를 사주기는 부담스러워. 그러면 한 3, 4억으로 빌라 하나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 하나 사두고 자식 이름으로 하나 해주는 거지.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기 세무조사 위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계 주공 3단지나 미미3이죠. 네. 이런 좀 재건축 단지들 좀 지금은 분담금 폭탄 우려 때문에 좀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을 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오르기는 많이 올랐어요. 미미3도 작년 대비 올해 좀 많이 올랐죠. 막 10 몇 억씩 하던데 미미3 작년에 10억 이하였죠. 지금 10억 넘어서 뭐 얼마더라? 12억, 13억 이렇게 하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위치는 좋죠. 광운대 역세권에. 왜 좋냐면 미미3 왜 올랐냐면은요. 간단합니다. 분위기 자체도 그렇지만 미미3이 모르는 분들이 있나? 미성 미룡 3호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성장기 유튜브는 다 알려나? 자, 미미3 유명한 아파트고요. 광운대 역세권인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네. 얼마 전에 작년에 분양했던 작년이야 재작년이지. 재작년에 2024년. 분양했나요? 네. 세월이 빨라요. 그러네요. 아, 지금 26년이죠. 네. 세월 가는 줄 몰라. 그때 제가 모델하우스도 갔었는데 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용 84가 분양가가 13억대 나왔거든요. 미분양 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도 솔직히 그때 야 이게 진짜 너무한다. 여기를 13억을 때리냐? 라고 했는데 피가 붙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피가 붙었다니까요.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아마 나오는 매물 보니까 17억대 정도. 그렇게 많이 붙었나요? 왜? 엘라비나가 18억 5천 또 높은 경쟁률 나왔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미미3 어떻게 될까요? 더 비싸겠네요. 따라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올라갈수록 미미3은 올라가는데 이제 사업성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네.
추가 분담금을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합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물론 용적률이 좀 낮아가지고 또 뭐 그렇게 7억까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뭐 5억으로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은 7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7억에서 더 내려가면 땡큐니까. 그럼 7억 정도로 본다도 나중에 신축이 되면 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12억, 13억에 사서 7억이면 20억인데 서울은 라이프아크가 지금 17억이라고 해가지고 뭐 또 올라갈 거니까. 상계주공 3단지도 마찬가지죠. 상계주공 3단지는 이제 미미산보다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 장점이라면 그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학교 있고 옆으로 그 천도 오르고 상계동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돈이 조금 아쉽더라도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가는 게 올라갈 때도 더 좋고요. 상계동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좀 무시 많이 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재작년이었나? 작년 초인가? 재작년이었나? 제 아는 후배가 막 고민하다고. 의왕에 사는 후배인데 의왕에 집 하나 더 살까? 이래가지고 미쳤냐? 같은 지역에 왜 두 개를 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규제지역 지정되기 전이니까 상계동. 그냥 상계동에 그 상계중 3단지 이런 거 하나 사 그냥 전세 끼고 그때 전세 끼고 가능했으니까 얼마 투자할 건데 뭐 한 3, 4억 정도 있대. 올랐잖아. 안 오를 것 같아. 소리 소문 없이. 네. 정부가 상계동을 규제적으로 묶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서 돈 지금 보니까 한 1억 5천 2억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투자해서 많이 보신 거죠. 수익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 랜드마크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도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 다른 지역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돈이 50억 있는 분들이 50억이 있는데 이거 사는 거는 반대하고요. 주택 수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한 3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 미미삼은 좀 올라서 5억 가지고도 대출이 생애 최초는 70%가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어떻게 됐든 자기 자본에 맞춰서 저는 70% 나와도 LTV를 한 50% 정도로 맞춰서 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 자본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자체는 마음에 든다. 근데 최근에 올랐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미미삼. 안 올랐으면 제가 강력 추천하는데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 아파트였는데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이제 강력은 뺐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으면 정말 초강력 추천하셨겠군요. 우리 딸도 샀어야 되는데 제가 바본가 봅니다. 네. 경기도 1기 신도시 중에 2차 선도지구 지정 이슈가 있는데요. 가장 좋게 보시는 곳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참 말도 많고 근데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참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당도 제일 잘 되는 데가 분당이라고 했는데 분당조차도 지금 뭐 추가 분담금 얘기 나오고 하면 과연 얼마 나올까? 이게 사람들이 솔직히 다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니 서울에 용적률 낮은 것도 안 되는데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환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분당이든 다른 곳들도 옛날에는 젊은 도시였잖아요. 신도시니까. 그분들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30대가 60대가 된 거예요. 40대가 70대가 되고 노인 도시가 돼가지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동의율은 많이 됐는데 막상 돈 문제가 나오면 추가 분담금 5억 7억 얘기 나오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통합 재건축 좀 불만인데 물론 뭐 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 가족도 통합이 안 되는데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러면 큰 딸은 뭐 돼지갈비 먹자 그러고 둘째는 파스타 먹자 그러고 나는 김치찌개 먹자 그러고 배가 산으로 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통합도 더 힘들죠. 왜냐하면 입지가 다 다른데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단지는 동 우선 배치해달라. 뒷동에 있는 사람은 통합인데 무슨 소리야. 뺑뺑이 돌려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용적률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2차 선도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이슈는 될 것 같고요. 2차 선도지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1차 선도지구도 점수는 비슷비슷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 기부 체납이라든지 여기 이제 점수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그게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선도지구는 됐는데 사업성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선도지구도 이제 고민인 거죠.
우리가 사업성 위주로 짜야 되나? 일단 당첨되고 봐야 되냐의 전략인데 1차 보면은 당첨되는 게 그래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협의하자라는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선도제구 2차로 지정되는 곳들은 또 다른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지역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분당이 가장 저는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사업성을 뚫고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똑같죠. 그렇죠. 더 분당이나 오르겠죠. 일산이나 평촌, 삼본, 중동이 공사비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공사비는 똑같은데 일반 분양가를 분당은 얼마 할까요? 25억, 30억 해도 되겠죠. 전용 84. 30억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상. 구축이 20매덕씩 하는데. 그러면 분당은 30억 일반 분양이 가능한데 일산은 일반 분양 15억 정도는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산과 분당은 공사비는 똑같은데 여기서 15억이 더 들어오니까 추가 분담금을 더 내릴 수는 있겠죠. 여기서부터 사업성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분당은 집값이 20매덕 하잖아요. 20억이라고 치면 20억에 7억 내는 거고 일산은 7억 하는데 7억 내래. 집값만큼 추가 분담금 내라고 하면 뒤집어질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 일단 가성비가 있잖아. 같은 출발인데 이미 분당은 이렇게 올라가고 물론 입지 차이도 있고 분당이 좋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일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자금에 재건축 안 돼도 GTX도 킨텍스 여기에 들어왔고 좀 불편해도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재건축 추진되면 또 압니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중동도 그렇고 삼본도 그렇고 평촌도 좋긴 해요. 분당 다음에 평촌입니다. 그래서 평촌 또 눈여겨 좀 보셔도 되는데 평촌이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가격의 부담에 대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 평촌이고요. 삼본 중동 일산은 이제 가성비로 가야 됩니다. 3번에 가게 되면 선도지구 지정된 아파트도 48평인가? 48평 또 8억 얼마인가? 그러면 애가 3명이요. 애가 3명이요. 좀 큰데 필요해. 그러면 3번 가서 지하철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난 괜찮지 않을까? 선도지구도 있고. 그래서 각자의 선택의 문제고. 근데 선도지구 1기 신도시가 생각처럼 빨리 되기는 저는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 대책도 없고. 모를까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또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이 분당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제 여러 SNS도 많이 하고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내주셨으면 추진에 대해서 그래서 관료들한테도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제대로 이주 대책뿐만 아니라 점검 한번 해라라고 메시지를 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피해야 될 선택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해야 할 선택은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폭등할 거야. 폭등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들어가든지 상급지로 갈아타면 무조건 올라. 라고 하기에는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잖아요. 주식은 리스크 구간이 부동산보다 더 많아요. 부동산은 과거를 보게 되면 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2차 글로벌 금융위기 2차 파동이죠. 있었고 2022년 하반기 금리 QT 긴축 미국이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주식은 이거보다 한 5배 정도는 5배까지는 아니고 한 3배 정도는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저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리스크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래의 상승의 적은 과거의 상승이다. 최근에 너무 급등한 지역들, 한강벨트 지역들은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10년 후에는 강남을 대체할 곳들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무리하게는 저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단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15억 아래 구간에 걸리는 분들은 제발 시장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또 금매가 나왔다고 해서 이들 지역은 전혀 딴 세상인데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시작이다. 강남 집값 잡았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반값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의 의견인 거고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 많이 했는데 한 8년, 10년 되는데 한 번도 못 맞췄잖아. 한 번도 못 맞췄는데 그 반값에 또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너무 무모하게 그분 말만 듣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물론 그분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성향도 맞아. 그래서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든 걸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폭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맹신해도 안 되고 폭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맹신해도 안 되고 제 의견을 또 맹신해도 안 됩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쭉 들어보고 나는 이 의견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기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저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분들은 집을 왜 사?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월세를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어떤 경우라도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우리 가족의 주거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올라가면 10년 후에 올라가면 그게 또 레버리지가 돼서 내 자산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자산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요즘 또 전세 난이고 전세 난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래 갑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해서 그 스트레스라도 덜 받아야지 전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흰머리 늘어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